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KBS 오디오북 기소영의 친구들. 정은주 창작 동화. 이눈솔 읽음. 1. 일요일 밤의 비보. 소영이는 내가 아는 유일한 기씨였다. 소영이 아빠와 동생은 행주 기씨 무슨파 종손이라고 했다. 나와 다르게 소영이는 성씨에 대해 아는 게 많았다. 기씨 집안은 자손이 귀해 걱정이라고 종종 말하기도 했다. 그럴 때 소영이는 무슨 조선시대 할머니 같았다. 일요일 밤. 9시가 넘었는데도 엄마는 계속 휴대폰만 한다. 양손 엄지손가락을 재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이 카톡을 하고 있는 게 분명했다. 텔레비전 시청 시간도 끝나고 휴대폰 사용 시간도 바닥나고 아직 자긴 싫고.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옆에 앉은 엄마를 슬쩍 넘겨다보았다. 낯익은 동그라미들이 주르르 올라가는 대화방은 우리 반 학부모 단체방이다. 대화가 너무 빨리 올라가는 통에 무슨 얘기를 나누는지 알 수 없었다. 궁금해서 엄마 쪽으로 자꾸 몸을 기울이자 엄마가 나를 보지도 않고 말했다. 체리나, 이제 네 방으로 들어가. 단호한 말투였다. 채, 입이 튀어나왔지만 일단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다. 가방을 챙기면서도 궁금했다. 엄마 표정만 봐서는 꽤 심각한 얘기다. 일요일 밤에 같은 반 부모들끼리 나눌 심각한 대화가 뭘까? 학교도 안 간 일요일 밤인데 말이다. 엄마가 방문을 열고 들어와 내 책상 의자에 앉았다. 여전히 심각한 표정이다. 이러면 보통 엄청 긴 잔소리가 이어진다. 대충 머리를 굴려봐도 오늘 특별히 잘못한 일은 없다. 대체 무슨 일일까? 체리나, 응, 왜? 너희 반 부반장 소영이 있잖아. 소영이가 왜? 엄마는 잠시 말을 하지 않고 내 얼굴만 바라봤다. 나도 모르게 침이 꼴깍 넘어갔다. 이윽고 엄마가 한숨부터 내쉬더니 말을 꺼냈다. 소영이네 가족이 시골에 갔다가 서울로 올라오는 길에 교통사고를 크게 당했대. 놀라서 입이 저절로 벌어졌다. 가족들이 모두 사망했나 봐. 기소영? 엄마가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반 기소영? 그래, 내가 아는 그 기소영이 틀림없는 모양이었다. 난 다시 한번 침을 꼴깍 삼켰다. 어째선지 가슴이 두근대고 입에서 한숨이 툭 튀어나왔다. 그 순간 난 어이없게도 자손이 끊긴 행주 기씨 집안이 제일 먼저 떠올랐다. 엄마는 한동안 내 얼굴을 요리조리 살피다가 일어서며 말했다. 네가 반장이니까 주민센터 앞 꽃집 있지? 내일 아침에 거기 들러서 국화 꽃다발 사서 학교에 가. 알았지? 난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그러다 엄마가 방문을 열고 나가려 할 때 생각이 났다. 엄마, 나 돈 없어. 돈 줘야지. 무심코 내민 내 손을 바라보며 엄마가 또 한숨을 쉬었다. 엄마가 미리 말해놓을게. 돈도 계좌 송금해 놓고. 넌 내일 까먹지 말고 꼭 챙겨가. 알았지? 난 또 고개만 끄덕였다.
어여 챙기고 일찍 자. 엄마가 방을 나가고 난 한참을 멍하니 그대로 앉아 있었다. 책가방을 어서 싸고 일찍 자야 하는데 좀채 움직일 수가 없었다. 내 안에서 뭔가가 쑥 빠져나간 느낌이었다. 멍멍했다. 지금 내가 슬픈지 어떤지도 알 수 없었다. 이럴 땐 저절로 눈물이 나야 하지 않나? 그저 소영이네 가족이 모두 죽었다는 엄마의 말만 머릿속에 자꾸 반복해서 울렸다. 가까스로 다시 책가방을 잡았다. 필통과 공책을 가방에 넣었다가 도로 빼기를 몇 번 반복하다가 겨우 준비를 마쳤다. 잠자리에 누워서야 소영이를 다시 생각했다. 가깝다면 가깝다고도 할 수 있는 내 친구, 기소영이 죽었다. KBS 오디오 북 생각해보니 태어나서 처음으로 겪는 가까운 누군가의 죽음이었다. 죽음. 양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모두 살아계신 나에게는 참 낯선 단어다. 제일 연세가 많은 인천 할아버지는 10km 마라톤 대회도 나가신다. 그래서일까? 80을 훌쩍 넘긴 할아버지를 보면서도 죽음을 떠올리거나 언젠간 돌아가실 거란 생각을 쉽게 할 수 없었다. 소영이가 죽었다. 우리 반 부반장 기소영이 죽었다. 교통사고로. 나는 작은 목소리로 되뇌어 보았다. 머릿속이 텅 비고 내가 내뱉은 말이 나랑은 상관없이 공중에 붕 떠다니는 느낌이었다. 우리가 친하지 않았던 걸까? 소영이랑 나는 1학기 내내 함께 다녔다. 그랬지만 우리 둘 사이를 깊이 생각해 본 적은 없었다. 정말 마음이 잘 맞는 절친인지 그냥 반장 부반장 사이일 뿐인지 그걸 모르겠어서 지금 내 마음이 이렇게 애매모호한지도 모른다. 사실 소영이의 답답하고 무른 성격 때문에 짜증났던 적도 많았으니까. 어쩌면 소영이와 난 학년이 올라가고 반이 갈라지면 다시 볼 일 없는 정도의 사이였는지도 모르겠다. 정말 그래서 지금 내 마음이 이런 걸까? 소영이가 죽었다는 이 상황이 마냥 슬프지가 않고 당황스럽고 낯설 뿐이다. 생각하면 할수록 머리만 복잡해졌다. 원래 나 같으면 혼자 고민하지 않고 소영이에게 문자라도 보내 당장 물어봤을 거다. 야, 기소영, 우리 절친이니 아니니? 그런데 지금은 그럴 수 없다. 앞으로도, 다시는. 여기까지 생각하다가 눈을 감아버렸다. 국화 꽃다발은 유난히 크고 풍성했다. 여러 겹의 커다랗고 검은 리본도 눈에 확 띄었다. 주민센터 앞은 우리 동네에서 제일 번잡한 교차로다. 아침엔 학교 가는 아이들과 차들로 더 북적댄다. 걸어가는 사람들도 차에 탄 사람들도 죄다 내 손에 꽃다발만 보는 것 같았다. 괜스레 그 시선들이 신경 쓰여 얼굴을 들 수 없었다. 저만치서 나를 기다리는 나리만 보며 걸음을 재촉했다. 나리도 어젯밤 소영이 소식을 들은 모양이다. 날 보고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울한 표정만 짓더니 고개를 돌려 앞서 걸어갔다. 어지간히 화나는 일도 슬픈 일도 말로 해야 직성이 풀리는 남날이다. 그런 나리가 조용하다. 나리와 함께 학교에 가며 아무 얘기도 안 하긴 처음이었다.
교문 근처는 등교하는 아이들과 배웅하는 어른들로 북적였다. 아침엔 학교 건물로 이어지는 정문만 열기 때문에 유난히 복잡하다. 정문 앞은 인도가 매우 좁아서 더 그렇다. 나와 나리가 사람들 틈을 비집고 교문으로 들어서려는데 한 아줌마가 불쑥 물었다. 얘, 누가 죽었니? 모르는 얼굴이다. 우리 반 친구 한 명이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세상에, 어떡해. 아줌마는 손으로 입을 막고는 큰 소리로 안타까워했다. 마치 소영이를 잘 아는 듯한 표정이었다. 주변에 있던 다른 어른들도 나를 쳐다보며 물었다. 누가? 누가 죽은 거야? 6학년 3반 기소영이요. 야, 그걸 왜 말해? 나리가 느닷없이 화내며 내 팔목을 확 잡아당겼다. 우리는 어른들 틈에서 빠져나왔다.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소영이 얘기를 왜 해? 여전히 화난 목소리로 나리가 따져 물었다. 난 나리가 화난 이유를 짐작할 수 없었다. 그게 무슨 큰 비밀이라고 숨겨. 야, 너는 늘 그게 문제야. 말을 너무 쉽게 막 해. 순간 어이가 없었다. 아침부터 나리한테 이런 말을 듣다니. 우리 반 애들 중에서 장난도 제일 심한 편이고 나 못지않은 프로 막말꾼 남나리한테서 말이다. 기가 막혔지만 뭐라고 대꾸해야 할진 몰랐다. 정작 나리는 이런 내 기분은 신경도 안 쓰고 뚜벅뚜벅 앞서 걸어갔다. 그 멀쩡한 뒤통수를 바라보자니 화가 치밀어 올랐다. 딱히 되받아칠 말은 여전히 생각나지 않았다. 소영이를 아는 아줌마일 수도 있고 어차피 다 알게 될 텐데 내가 소영이 이름 좀 말한 게 뭐가 잘못이야? 남나리 진짜 웃겨. 나리의 뒷모습을 째려보며 마음속으로만 이런저런 변명을 해댔다. 반장! 기소영 안 죽었대! 살아있대! 죽었다는 건 가짜뉴스야! 우리 반 깝죽이 김호준이었다. 다른 애들도 호준이와 함께 창문으로 고개를 내밀고 있었다. 애들은 킥킥거리며 나리와 나를 내려다보았다. 뭐야, 괜히 샀잖아. 나는 손에 든 국화꽃다발을 내려다보았다. 참 쓸데없이 커 보였다. 거추장스러운 꽃다발을 버리고 싶었던 걸까? 아니면 오래 들고 있어서 무거웠던 걸까? 손에서 힘이 스르르 빠지며 꽃다발을 떨어뜨렸다. KBS 오디오북 검은 리본의 큰 꽃다발이 땅바닥에 널브러졌다. 순식간의 일이었다. 난 냉큼 주울 생각도 못하고 꽃다발을 그저 바라보았다. 얼굴에 따가운 시선이 꽂혔다. 고개를 들어보니 나리가 놀란 얼굴을 하고 있었다. 주변에 선 아이들도 하나같이 나를, 어쩌면 꽃다발을 보고 있었다. 나리는 이제 노골적으로 나와 바닥에 떨어진 꽃다발을 번갈아 보았다. 창문에 매달린 아이들도 좀 전에 웃던 얼굴을 싹 거두었다. 아이들이 날 오해하는 게 분명했다. 내가 일부러 내동댕이 쳤다고. 어쩌면 박채리는 소영이가 죽기를 바랐다고. 어젯밤처럼 머릿속이 하얘졌다. 그냥 실수로 떨어뜨린 건데. 그때 내 귓가에 익숙한 목소리가 울렸다. 아니, 채린이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소영이는 아이들과 내 사이가 엉망이 될 때마다 번개처럼 등장해 나를 변명해주는 부반장이다. 내 대변인이라도 되는 양 아이들에게 하나하나 천천히
어쩔 땐 너무 길게 해명하고 난다. 그런 소영이가 답답하기도 한데 나도 모르게 소영이가 나타나기를 바라게 될 때도 있다. 지금처럼. 박채린, 정신 좀 차려. 나리가 꽃다발을 주어서 내 품에 안기고는 돌아서 걸어가 버렸다. 꽃다발은 어떻게 하지? 죽지도 않은 애 책상 위에 올려놓을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고. 그나저나 소영이는 왜 안 오는 거야? 하는 수 없이 내 책상에 올려둔 꽃다발에 눈길이 닿을 때마다 한숨이 나왔다. 소영이 자리를 바라보다가 아직도 화가 난 듯한 나리랑 눈이 마주쳤다. 그러고 보니 나리랑 말다툼한 것도 정말 오랜만이다. 마지막에 언제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는다. 5학년 때까지는 허구한 날 싸웠다. 다들 우리 둘이 똑같아서라고 그랬는데 6학년이 되어서는 나리와 내가 싸울만 하면 늘 끼어들어 기어코 말리는 소영이가 있었다. 여러분, 우리 반 부반장 소영이가 어제 시골 할아버지 댁에서 올라오다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사고로 소영이랑 소영이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선생님은 끝내 말을 잇지 못했다. 선생님이 우리 앞에서 울면서 소식을 전하는데도 김호준은 도저히 못 믿겠다는 듯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다른 아이들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은 마찬가지였다. 모두들 큰 충격을 받은 모양이었다. 울고 있는 사람은 선생님뿐이었다. 선생님의 울음소리가 멀어졌다 가까워지기를 반복했다. 머릿속이 다시 아득해졌다. 어젯밤부터 멈추지 않는 롤러코스터를 탄 기분이다. 어딘가로 올라갔다 급하게 떨어지기를 계속하는. 조금 뒤에야 아이들이 웅성대기 시작했다. 짝꿍이 옆에서 내 눈치를 살피다 꽃다발을 집어들어 소영이 책상 위에 놓고 왔다. 내가 꿈쩍도 하지 않아서 그랬을 것이다. 연화가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다. 연화의 울음을 시작으로 여기저기서 아이들이 흐느껴 우는 소리가 번졌다. 어떡하냐고 울부짖는 목소리는 영진이었다. 선생님은 우는 아이들을 말리지 않고 자신도 갑티슈에서 화장지를 뽑아 연신 눈물을 닦았다. 바로 앞에 선 선생님이 울고 뒤에 선 아이들이 울었다. 내 눈도 뜨거워졌다. 그런데 이상하게 눈물은 나지 않았다. 반 전체를 휘감은 울음소리가 아주 먼 데서 나는 것만 같았다. 짝꿍이 나를 흘깃 쳐다봤다. 괜히 오해받을까봐 난 고개를 푹 숙이고 긴 머리로 양뺨을 가려버렸다. 종이 울렸다. 선생님은 복도에서 기다리던 교과 선생님에게 허겁지겁 자리를 비켜주고는 교실을 나갔다. 쉬는 시간에도 점심시간에도 교실은 조용했다. 진짜 안 됐다. 겨우 13년도 못 살다니 하며 소영이의 짧은 인생을 불쌍히 여기는 말이 간혹 튀어나왔지만 이내 조용히 묻혀버렸다. 아침에 나리가 왜 나한테 화를 냈는지 조금 알 것도 같았다. 소영이랑 친하지도 않았던 아이들이 아무렇게나 소영이 이름을 얘기하는 것이 지금 내 귀에도 듣기 거북했다. 한 가지 특이한 건 깝죽이 김호준이 조용하다는 것이었다. 아침에 가짜뉴스를 떠들어 날 곤란하게 한 뒤로 계속 조용하다. 평상시 깝죽이답지 않은 모습이다.
저가 뭘 잘못했는지 깨닫고 반성하는 중일까? 그것도 깝죽이답지 않긴 마찬가지다. 장례식은 소영이네 할아버지 댁이 있는 함양읍에서 한다고 했다. 나는 소영이 때문에 기씨란 성을 알았는데 함양이란 지명도 소영이 덕분에 처음 알게 되었다. 사회과 부도를 꺼내 찾아보니 경상남도 지리산 근처에 있는 곳이다. 종례 시간에 담임 선생님이 말했다. 선생님은 집에 아기가 있어서 장례식에 못 가고 교장 선생님이 학생들은 소영이 장례식에 가지 않도록 방침을 정했다고. 학교에서는 소영이 장례식 참석을 위한 체험학습 신청서는 승인해주지 않을 예정이라고 했다. 선생님은 아까 수업 시간에도 느닷없이 소영이의 죽음에 동요하면 안 된다고 그러더니 종례 시간엔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일상을 착실히 지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례와 종례, 그 사이에 딴 사람처럼 바뀌었다. 아, 진짜 어이없네. 소영이가 자살한 것도 아닌데 뭘 동요하지 말라는 거야? 우리가 무슨 짓이라도 저지를까봐 저러는 거야? 오늘 담임 진짜 이상하다. 영진이 목소리였다. 우리 반에서 욱하기로 유명한 반항아. 영진이도 연하만큼은 아니지만 소영이랑 꽤 친했다. 며칠 전 소영이에게 느닷없이 배신자라고 말한 뒤 화해를 하지 않은 상태이긴 하지만. 반장, 뭐라고 항의해야 하는 거 아냐? 친구 장례식에 갈지 말지를 왜 학교에서 정해? 그리고 소영이는 부반장이잖아. 맨날 우리 부반장 그러면서 소영이 엄청 챙기더니 오늘은 왜 아무 말도 안 해? 영진이가 가만히 있는 나를 끌어들였다. 그러자 남자의 한 명도 덩달아 내게 말했다. 그래, 반장. 너랑 기소영, 김영진, 서연화 남들이 이렇게 같은 그룹이잖아. 딴 애들은 몰라도 너네는 가봐야 하는 거 아닐까? 교장쌤이 가도 된다고 해도 그 먼 데까지 우리끼리 어떻게 가? 그리고 내일 모레 수학이랑 과학 시험도 있잖아. 어차피 못 가는 거였어. 내 말에 아이들 반응이 싸해졌다. 난 그냥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아이들은 나랑 소영이의 우정을 의심하는 눈치였다. 아무도 말하진 않지만 그런 게 분명했다. 그냥 잠자코 가만히 있을 걸 하는 후회가 들었지만 이미 늦었다. 얘들아, 반장은 그런 뜻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앞뒤 안 가리고 직설적으로 내뱉는 내 말 뒤에 늘 이어지던 소영이 목소리가 또 귓가에 맴돌았다. 영진이는 고개를 몇 번 젓더니 가방을 메고 교실을 나갔다. 나리도 영진이를 부르며 따라 나갔다. 그 모습을 바라보자니 마음이 씁쓸했다. 지난주까지는 같이 가던 친구들인데, 아니, 번번이 저 무리에서 나를 부른 건 소영이었다. 그리고 한 명 더. 나는 연화에게로 눈길을 돌렸다. 연화는 아까부터 책상에 엎드린 채 일어날 생각을 않고 있었다. 아이들이 하나둘 교실을 나가고 호준이마저 가버렸다. 교실엔 나와 연화만 남았다. 나는 연화를 일으켜 세워 가방을 매게 했다. 나와 연화는 우리 아파트 입구까지 함께 걸어갔다. 걷는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체육을 한 것도 아닌데 오늘따라 너무 피곤하고 지친다. 연화도 그래 보였다. 연화는 이제 울지 않았다. 다행이다. 계속 울었다면 어떻게 달래야 할지 몰라 또 우왕좌왕 했을 테니까. 소영이가 없는 첫날이 그렇게 지나갔다. KBS ODOV 2. 빈자리. 둘째 날도, 셋째 날도, 넷째 날도
아무 일 없이 지나갔다. 아이들은 다시 무리를 지어 점심시간이면 교실에서도 떠들며 놀았다. 소영이의 이름이 나오는 횟수가 점점 줄어들었다. 한 번은 몇몇이 잡기놀이를 하다가 한 명이 소영이 책상 쪽으로 넘어졌다. 그 바람에 국화 꽃다발이 바닥에 떨어졌다. 시든 꽃잎들이 사방으로 흩어졌다. 그 애가 꽃다발을 대충 수습해 책상 위에 올려놓으며 물었다. 이거 언제까지 여기 놔둬야 돼? 누구도 그 질문에 대답하지 못했다. 그 애는 머쓱해하며 다시 놀이에 끼어들었다. 사실 나도 묻고 싶었다. 하루가 다르게 시들어가는 꽃다발이 자꾸 눈에 걸렸다. 내가 가져왔으니까 내가 버려야 하나? 어떻게 버리지? 그냥 쓰레기통에 내버려도 되나? 그러면 혹시 아이들이 또 오해하는 건 아닐까? 새 꽃다발을 사서 다시 올려놔야 하나? 언제까지? 수업을 다 마칠 때까지도 나는 마음을 정하지 못했다. 교실을 나서며 소영이 책상 위 꽃다발을 돌아보았다. 잠시 망설이다 그냥 집으로 향했다. 주말 내내 고민한 끝에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했다. 엄마도 꽃다발은 어떻게 됐느냐고 묻지 않았다. 시든 꽃은 청소당번이 버리겠지. 월요일 아침 교실에 들어서자 소영이 책상 위 싱싱한 국화꽃다발이 맨 먼저 눈에 들어왔다. 꽃다발을 계속 바라보며 내 자리로 가 앉았다. 앞에 앉은 나리에게 누가 올려놨냐고 물었더니 나리는 연아, 라고 말하고는 고개를 획 돌렸다. 요즘은 아침에 왜 나를 기다리지 않느냐고 묻고 싶었지만 나리의 태도에 기분이 상해서 나도 말 안 하기로 맘먹었다. 수업 시간도 조용하고 쉬는 시간도 조용하다. 반 분위기는 지난주보다 더 침울해졌다. 기소영이란 이름 세 글자는 아이들 사이에 금기어가 된 듯했다. 아무도 소영이 얘기를 하지 않았다. 아이들은 소영이와 관련된 기억을 모두 우리 반에서 덜어내기로 마음먹은 듯이 굴었다. 나 역시 이제 소영이 얘기를 함부로 해선 안 될 것 같은 느낌에 사로잡혔다. 이유는 나도 몰랐다. 나는 공책 한 귀퉁이에 기소영이라고 써보았다. 기자를 지우고 소영이가 가르쳐준 한자, 기이할 기자를 써보았다. 기이할 기자를 한 번 더 썼다. 정말 기이한 노릇이다. 소영이에 대한 지금 내 감정도, 우리 반 상황도. 오늘은 왜 기다려? 다음 날 주민센터 앞에 서 있는 나리를 보자 반가운 속마음과는 달리 이렇게 말해버렸다. 나리는 입을 꾹 다물고 나를 노려보았다. 누그러지려던 내 마음도 도로 꽁해졌다. 이왕 다시 같이 다니려고 기다린 거면 화 풀고 먼저 미안하다고 말하면 좋을 텐데. 남나리는 절대 그러지 않는다. 그냥 어물쩍 넘어가려는 거겠지. 딱히 사과를 받아야 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먼저 상냥하게 굴긴 싫었다. 그래서 그냥 나리를 지나쳤다. 야, 박채린. 너한테는 소영이 안 나타나? 나리의 말에 놀라 난 그대로 우뚝 멈춰섰다. 뭐라고? 뒤돌아서 나리를 쳐다보았다. 그러니까 꿈에 나타나거나 아무튼 소영이가 보이지 않냐고. 소영이 귀신이 보인다는 거야? 야, 그래도 친구인데 귀신이라 하는 건 좀 그렇잖아.
죽었는데 나타나는 건 귀신 맞잖아. 나리는 나를 똑바로 바라보며 긴 한숨을 쉬더니 고개를 흔들었다. 이번엔 저가 먼저 앞서 걸어가기 시작했다. 이쯤 되면 너 진짜 나한테 왜 그러는데 하며 내가 따지고 내가 뭐 어쨌는데 라며 나리가 맞받아치고 한판 싸워도 시원찮을 타이밍이다. 근데 지금은 그게 문제가 아니다. 도대체 소영이를 어떻게 봤다는 거지? KBS 오디오북 나는 나리를 붙잡아 세웠다. 그래서? 넌 소영이가 보여? 나리는 또 한숨을 푹 쉬며 고개를 끄덕끄덕했다. 난 놀라서 입이 저절로 벌어졌다. 나타나서는? 나타나서 어떻게 하는데? 나리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나를 보았다. 눈가엔 벌써 눈물이 어른거렸다. 아무 짓도 안 해. 그냥 가만히 웃기만 해. 아무 말도 안 하고 바보처럼. 나리의 두 뺨으로 눈물이 흘러내렸다. 천하의 남나리가 고개를 숙이고 어깨를 들썩이며 울기 시작했다. 그것도 등교하는 아이들, 출근하는 차들로 북적대는 주민센터 근처에서. 우리를 이상하게 바라보는 시선들이 느껴졌다. 그런 시선보다 나리가 더 걱정되었다. 나리는 진심으로 울고 있었다. 소영이가 죽었다는 말을 처음 들은 날도 이렇게까지 울진 않았다. 나는 쭈뼛쭈뼛 나리 곁으로 다가가 어깨를 감싸 안았다. 이럴 때 뭔가 위로의 말을 해주면 좋다는 건 나도 안다. 그러나 그런 말들은 도무지 떠오르지 않았다. 소영아, 네가 뭐라고 말 좀 해봐.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다. 내가 무심코 소영이를 찾다니. 나리도 울다가 고개를 들어 나를 보았다. 우린 한참 동안 서로를 쳐다보았다. 묵직한 뭔가가 내 가슴을 누르더니 이내 코끝이 찡해졌다. 결국 내 눈에도 눈물이 맺혔다. 나와 나리는 부둥켜 안고 엉엉 울었다. 울음을 그치게 한 건 어떤 아저씨의 거친 목소리였다. 어이 학생들! 길 한가운데서 이러고 있으면 어떡해! 나리와 나는 눈물을 훔치고 학교를 향해 걷기 시작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손을 맞잡았다. 교문까지 왔을 때 우리 앞에 어떤 할아버지랑 아이가 손잡고 걸어가는 모습을 보았다. 명절도 아닌데 할아버지는 하얀 한복을 입고 있었다. 할아버지의 옷차림이 생소해서 눈을 떼지 못하는데 손자인 듯한 아이가 어딘지 낯익었다. 분명 소영이의 동생이었다. 옛날 이야기에서나 봤음직한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있는 아이가 소영이의 동생이라니. 야, 박채린. 너도 보여? 저 소복 입은 할아버지랑 소영이 동생 보여? 나리가 내 팔을 막 흔들며 물었다. 할아버지랑 소영이 동생은 보안관 아저씨랑 인사하고 학교로 들어갔다. 일 교시가 끝나고 쉬는 시간에 담임 선생님이 나를 불렀다. 사물함에 있는 소영이 물건을 챙기라고 했다. 물건을 담을 만한 주머니를 찾는데 연화가 제 에코백을 얼른 비우더니 갖다 주었다. 그러곤 묵묵히 나를 도왔다. 우리 수련회 갔을 때 찍은 사진이다. 연화가
소영이의 공책 사이에서 사진을 꺼냈다. 우리 그룹 사진이었다. 나와 소영이, 연화, 영진이, 나리가 숙소 마루에 걸터앉아 웃고 있었다. 소영이 폰으로 찍은 사진이라 잊고 있었는데 소영이가 출력한 모양이었다. 우리 5은 함께 어울려 다니던 그룹이다. 나랑 나리는 어릴 때부터 친했고 티격태격하면서도 늘 붙어 다녔다. 영진이는 성격이 좀 괴팍해서 혼자 다니기로 유명했고 그나마 5학년 때는 소영이랑만 같이 다녔다. 연화는 1학기 초에 전학 왔다. 생각해보니 소영이가 없었더라면 우리 5명이 그룹이 되지도 않았을 것이다. 나는 영진이나 연화랑은 어울릴 생각도 안 했을 테니까. 이제 우리 그룹은 해체된 거나 마찬가지다. 나는 사진을 달라고 연화에게 손을 내밀었다. 연화가 싫다고 아기처럼 도리도리 고갯짓을 했다. 선생님께 허락 받아야지. 우리 사진이니까 그냥 가져도 돼. 말은 그렇게 하면서 연화도 창문 너머로 선생님을 살폈다. 선생님은 아침에 봤던 그 하얀 한복 할아버지랑 복도에서 얘기 중이었다. 할아버지의 주름살 가득한 얼굴에 소영이 모습이 얼핏 보였다. 연화는 사진을 얼른 주머니에 챙겼고 난 그냥 모른 척했다. 교과서, 공책, 색연필, 물티슈, 사인펜, 각종 스티커까지 꾸역꾸역 담은 에코백은 터질 것만 같았다. 나는 그걸 들고 복도로 나갔다. 선생님이 할아버지에게 드리라고 손짓했다. 인사를 꾸벅하고 에코백을 건네는데 다가오는 할아버지의 손이 떨렸다. 핏줄이 붉어진 새까맣고 주름진 손이 손녀의 남겨진 물건들 앞에서 떨리고 있었다. 할아버지가 아주 공손한 태도로 고맙습니다. 하고 나에게 인사를 건넸다. 이상하게 그 말이 내 가슴에 맺혀 오랫동안 잊히질 않았다. 3. 기소형 그룹의 재결합. 이상한 날이다. 온 우주의 기운이 우리를 소영이에게로 몰아가는 것만 같다. 아침부터 나리가 소영이를 보았다고 고백하더니 소영이 할아버지와 동생이 나타나고 소영이 물건을 챙겨주다 함께 찍었던 사진을 보고 급기야 오늘의 청소당번은 소영이만 빠진 우리 그룹이다. 영진이랑 나는 원래 오늘이 아니었다. 당번인 남자의 한 명이 조퇴하고 다른 남자애도 사정이 있다고 바꿔달래서 오늘 청소당번이 된 것이다. 막상 우리 넷만 교실에 남으니 소영이 사고 소식을 들은 그날만큼 낯설고 이상했다. 나만 그렇게 느낀 건 아닌지 나머지 셋도 오독하니 선체로 한참 서로를 응시했다. 그러다 다들 각자 청소도구를 챙겨서는 눈도 안 맞추고 무심하게 청소만 했다. 조용한 가운데 가끔 쓱쓱 비질 소리만 났다. 나리가 먼저 툭 말을 꺼냈다. 소영이 할아버지 너무 안 돼 보이시더라. 진짜 그랬어. 너무 슬퍼 보였어. 연화가 말했다. 소영이 동생은 또 어떡하냐? 아까 얼핏 들었는데 시골로 전학 간대. 영진이의 질문에 내가 아까 선생님 옆에서 들은 대로 얘기했다. 그건 좀 부럽다. 영진이가 말했다. 그 말에 넷이 동시에 고개를 들었다. 공중에서 눈이 딱 마주쳤다. 왜? 부러운 건 부러운 거지. 영진이가 변명하자
연아와 내가 싱겁게 웃었다. 너희는 소영이가 꿈에 나타나거나 막 보이고 그러진 않아? 난 걸레질이나 마저 하려는 참인데 나리가 또 말을 꺼냈다. 나리의 질문에 영진이와 연화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난 아침에 한 번 들었던 터라 조금 무덤덤했다. 그러나 뒤이은 영진이의 말에 깜짝 놀라서 한순간 숨이 턱 막혔다. 나리, 너도 그러냐? 내 꿈에도 나타났어. 너희는 안 그래? 연화도 나도 고개를 젓자 영진이가 나리에게 다시 물었다. 나리야, 네 꿈에 나타나서는 뭐라고 해? 말도 해? 아니, 아무 말도 안 해. 나도 답답해 미치겠어. 맞아. 너무 답답해. 너무 불쌍하고. 응. 늘 어울려 다니던 친구가 갑자기 죽어서 자꾸 생각하니까 꿈에도 보이는 거다. 평소에 나라면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다. 그렇게밖에 이해할 수 없다. 그런데 지금은 뭔가 석연치 않았다. 말을 한마디도 안 한다니? 기소영답지 않네. 무심코 내뱉은 내 말에 연아가 대꾸했다. 그러게. 소영이는 꿈이 변호사라 얘기도 잘 들어주고 말도 참 잘했는데. 그러곤 침묵. 우리는 하면 안 되는 이야기를 나누다 들킨 사람들처럼 소영이 이야기를 툭 끝내버렸다. 어색하고 불편한 침묵만이 흘렀다. 난 변호사가 된 소영이를 상상해 보았다. 소영이라면 훌륭한 변호사가 되었을 텐데 그 모습이 잘 떠오르지 않았다. 왠지 기분이 씁쓸했다. 우리 넷은 너나 할 것 없이 한숨을 푹푹 쉬며 다시 청소를 했다. 땅이 꺼질 듯한 한숨소리만 교실을 가득 채웠다. 분신사바 그런 거라도 해서 불러볼까? 얘기 좀 하게. 나리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린 한마디에 나는 또 걸레질을 멈췄다. 영진이와 연아도 나리를 보고 있었다. 우리 시선을 느꼈는지 나리가 비지를 멈추고 고개를 들었다. 나리의 말이 어이가 없어 내가 한마디 했다. 분신사바? 그런 거 다 장난이고 미신이야. 빨간 볼펜을 잡고 분신사바, 분신사바 그러면서 귀신을 부르는 거잖아. 나도 아는데 그거 잘못했다간 주변에 있는 아무 귀신이나 들러붙어. 영진이가 내 말을 들은 척도 않고 자기도 잘 안다는 듯이 말했다. 야, 지금 우리 방 근처에 소영이밖에 더 있겠어? 다른 귀신이 있을까? 나리는 진짜 하고 싶은 모양이었다. 그럴 수도 있겠다. 지금 우리가 여기서 분신사바를 하면 맨 먼저 달려올 귀신은 소영이겠지? 영진이가 나리 말에 맞장구를 쳤다. 난 아이들을 등지고 계속 걸레질을 했다. 창가 쪽 화분들 사이사이 떨어진 흙과 먼지를 닦는데 선반 아래 구석에 제법 새것 같은 연필이 떨어져 있었다. 무릎을 꿇고 연필을 끄집어냈다. 연필 꼭지에 붙은 이름 스티커가 기소영이었다. 아이들이 그걸 가지고 뭘 할지 바로 눈치챘더라면 연필을 그 자리에 도로 놔뒀을 것이다. 하지만 그 연필은 빨간 볼펜도 아니었고 난 그저 화제를 바꾸려고 한마디 했을 뿐이다. 얘들아, 여기 소영이 연필이 떨어져 있어. 이거는 못 챙겨드렸네. KBS 오디오북 나리가 고개를 들어 내 손을 보았다. 눈빛이 심상치 않게 반짝였다. 나리가 빗자루를 바닥에 내팽겨 치더니 성큼성큼 다가와서는 연필을 낚아챘다. 야, 김영진. 요걸로 하면 되지 않을까?
빨간 사인펜이나 볼펜이어야 하는 거 아니야? 죽은 사람의 물건을 가지고 하는 게 가장 확실해. 다른 귀신이 꼬일 염려도 없고. 이렇게 말한 사람은 연화였다. 여태껏 관심 없는 척 딴 척만 부리던 연화 말이다. 오, 너 뭘 많이 안다. 영진이가 연화를 보고 웃었다. 야, 박채린! 되든 안 되든 한번 해보자. 난 이대로는 답답해서 못 참아. 뭐라도 해야겠어. 나리가 나를 끌어당기며 말했다. 나리 말이 맞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소영이가 귀신으로 나타난다면 난 하나도 안 무서울 것 같은데? 소영이가 우리한테 무슨 해코지를 할 아이도 아니고 한번 해보자. 나리가 내민 연필을 맞잡으며 영진이가 말했다. 나리와 영진이가 창가 쪽 책상 하나에 마주보고 앉았고 난 그 곁에 멀뚱멀뚱 섰다. 연아는 교실 뒷문 쪽에서 나를 보았다. 단호한 결심을 한 사람처럼 표정이 심각했다. 잠시 후 연아도 밀대걸레를 차분히 내려놓더니 의자를 끌고 와 영진이와 나리 사이에 앉았다. 나만 남았다. 괜찮아. 아무 일 없을 거야. 앉아. 영진이가 날 달래듯 말했다. 아무 일도 없을 거라면 왜 하는 건데, 도대체. 마음 같아서는 이렇게 외치고 싶었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다. 여기서 난 그딴 미신 안 믿는다며 나가버리면? 한동안, 아니, 어쩌면 졸업 때까지 혼자 다녀야겠지. 잠깐 상상만 해도 외로웠다. 그런데 만에 하나, 소영이가 귀신으로 정말 나타난다면? 나도 무섭진 않을 것 같았다. 나는 조용히 연아와 영진이 사이에 끼어 앉았다. 연아가 내 한쪽 손을 잡아주었다. 나도 영진이의 빈 손을 잡았다. 우린 손에 손을 맞잡고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눈을 감았다. 분신사바, 분신사바. 그 다음에 뭐라고 해야 되지? 영진이가 헷갈려하자 연아가 대답했다. 그냥 소영아 하고 이름을 불러. 소영아, 소영아, 우리 곁으로 잠시 와줄래? 하면 돼. 소영이를 만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영진이도 나리도 나도 눈을 떠서 연아를 보았다. 연아는 두 눈을 지그시 감고 있었다. 내 손을 잡은 영진이의 손에 힘이 잔뜩 들어간 반면 연아 손은 가벼웠다. 숨은 고수가 여기 계셨군. 영진이가 작게 속삭이더니 다시 눈을 감고 읊기 시작했다. 소영아, 소영아, 우리 곁으로 잠깐 와줄래?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영화에서 보면 갑자기 주위가 서늘해지든지 바람이 휑 불든지 하던데 아무 변화도 없었다. 평소에 나라면 이쯤에서 이게 뭐냐고 다 엉터리 미신이라며 따졌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그럴 타이밍이 훨씬 지났는데도 섣불리 말을 꺼낼 수 없었다. 이 순간의 침묵은 깨뜨리기 어려웠다. 호들갑을 떨며 시작한 나리와 영진이도 썩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자리에 앉은 나조차도 진지해질 수밖에 없었다. 연화는 모르겠다. 이 전학생은 한 학기가 지나도 그 마음속을 1cm도 알 수 없는 미스터리다. 한참 시간이 흘렀을 때 영진이가 말했다. 소영아, 나는 네가 지금 우리 곁에서 다 듣고 있다고 믿어.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남상혁이랑 이윤재한테 내 얘기한 사람이 네가 아니란 거 알아. 근데 너한테 사과도 안 했지. 너한테 마지막으로 한 말이 배신자라는 게
이렇게 속상할 줄 몰랐어. 너는 한결같이 웃으며 참 잘해줬는데 난 늘 이랬다 저랬다. 네가 아무리 마음이 넓어도 내가 그러면 안 되었는데. 소영아, 나에게는 네가 처음이었어. 비밀을 말할 수 있는 진정한 친구 말이야. 진짜야. 정말 너뿐이었어. 나도 속으로는 네가 소중한 친구라 생각하면서 맨날 변덕만 부리고 그게 지금 너무너무 미안하고 속상하다. 영진이는 나랑 맞잡은 손을 쓱 빼더니 눈물을 닦는 것 같았다. 예상치도 못한 전개였다. 영진이가 이렇게 애처롭게 울 줄이야. 영진이의 고백에 나도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5학년 때는 영진이 곁에 소영이 말고는 아무도 없었다. 그래서인지 영진이의 말이 더 진실하고 슬프게 와닿았다. 나는 영진이의 어깨를 더듬더듬 가만히 쓰다듬어 주었다. S O O 이번엔 나리가 말하기 시작했다. 기소영, 너도 우리랑 얘기하고 싶어서 내 꿈에 나타나고 그런 거지? 나도 사과부터 할게. 내가 장난치고 놀리고 그랬던 거 변명이지만 너라면 안 삐치고 받아줄 것 같아서야. 여름방학 수련회 때 너 많이 놀랐잖아. 아침에 일어났는데 누가 얼굴이랑 발바닥에 매직으로 낙서해놔서 그거 내가 그랬어. 애들이 그런 장난 치면 잠자는 동안 나간 영혼이 자기 몸으로 못 돌아온다고 말리는데도 내가 굳이 했어. 사고 소식 들었을 때 제일 먼저 그 생각이 나서 너무 무서웠어. 그러지 말걸. 그때 미안하다고 할걸. 내가 솔직하게 사과했으면 넌 용서해줬겠지. 너는 늘 그랬잖아. 이제라도 꼭 말하고 싶어. 기소영, 너무 미안해. 그리고 정말로 고마웠어. 나리도 말을 마치자 엉엉 흐느껴 울었다. 다시 침묵이 흘렀다. 살짝 눈을 뜨고 싶기도 했지만 차마 그럴 수 없었다. 혹시나 어떤 귀신이 정말로 우리 옆에 왔을까 겁이 나서는 절대 아니었다. 오히려 걷잡을 수 없이 진지해져 버린 이 의식이 흐트러질까봐 걱정돼서였다. 섣불리 시작했지만 우리는 이 의식의 끝까지 꼭 가봐야 할 것 같았다. 그 끝이 뭔지 알 수는 없지만 말이다. 청소하느라 열어둔 창문으로 바람이 들어와 머리카락을 건드렸다. 나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이제 나랑 연아만 남았다. 나도 말해야 하나? 내가 분위기를 깨버리면 어떡하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망설이는데 연아가 먼저 입을 뗐다. 소영아, 그동안 너무 고마웠어. 영원히 널 기억할게. 사랑해. 연아의 짧은 인사가 여전히 흐느끼던 영진이와 나리를 진정시켰다. 그때 교실 앞문에 달린 풍경이 흔들리며 댕댕 소리를 냈다. 영진이의 손에 힘이 들어갔다. 나는 눈을 꼭 감았다.
터벅터벅, 터벅터벅. 연아가 긴장하는 게 느껴졌다. 영진이도 내 손을 한층 더 세게 잡았다. 터벅터벅, 터벅터벅. 소리가 더 가깝고 크게 들렸다. 풍경이 또 한 번 맑은 소리를 냈다. 나는 긴장하여 숨을 몰아쉬었다. 어느새 발소리가 멎었다. 어쩐지 나와 아주 가까운 곳에서 멈추었다. 가만히 나를 기다리는 것 같았다. 기소영. 쉬이 말이 나오지 않았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 난 한참 머뭇거리다 다시 한번 소영이를 불렀다. 소영아, 너 죽은 거 맞니? 아니, 그냥 난 하나도 안 믿겨. 네가 이제는 우리 곁에 없다는 게 전혀 실감이 안 나. 그냥 며칠 있다 불쑥 나타날 것 같고 아직도 네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고. 정말 죽은 거지? 그동안 고마웠어. 잘 가. 난 횡설수설하다 급하게 말을 끝내버렸다. 한동안 우리의 숨소리만 교실을 채웠다. 한 줄기 바람이 불었다. 바람결에 긴장이 풀린 것처럼 영진이와 연화가 내 손을 놓았다. 살며시 눈을 떴다. 눈이 빨개진 영진이와 나리는 많이 쑥스럽고 부끄러운 모양이었다. 고개를 푹 숙인 채 일어섰다. 소영이의 연필은 내가 챙겼다. 왠지 그래야 할 것 같았다. 연필은 뜨끈뜨끈했다. 학교를 나와서 우린 한참을 말없이 걸었다. 갈림길까지 왔을 때 동네 놀이터에 잠깐 들렀다 가자고 내가 제안했다. 학원도 있으니까 다 된다고 할 줄은 몰랐는데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미끄럼틀 계단에 아무렇게나 널브러져 앉았다. 사실 난 아까 들은 발소리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그러지 않았다. 뭐라고 설명할 수는 없지만 모두 같은 것을 느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소영이 보고 싶다. 어둑어둑해지는 하늘을 바라보며 영진이가 말했다. 영진이의 시선을 쫓아 다 함께 하늘을 쳐다보았다. 마치 하늘 저 높은 곳에 소영이가 있기라도 한 것처럼. 그러고 보니 소영이가 죽고 나서 우리 넷이 모여 시간을 보내는 것도 처음이었다. 소영이가 있을 땐 아무 거리낌 없이 어울려 다녔는데 말이다. 여러분은 지금 정은주 창작 동화 기소영의 친구들을 들으셨습니다. 이 동화는 제2회 사계절 어린이 문학상 대상 수상작으로 한 어린이의 죽음으로 시작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이끄는 어린이들은 슬픔에 머물러 있지 않고 친구에게 제대로 된 인사를 전할 방법을 찾아가는데요. 슬픔을 마주하지 않으려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한바탕 울고 난 뒤에는 손을 잡고 그 다음으로 나아가기를 선택합니다. 그 애도의 끝에서 떠나간 친구를 이제는 반갑게 기억할 수 있으리라 여기는 어린이들의 성장이 어떤 비통한 눈물보다도 깊고 커다란 울림을 남깁니다. 이 동화를 쓴 작가 정은주는 기소영의 친구들로 제2회 사계절 어린이 문학상을 받았고 복길이대 호준이 산타를 믿습니까를 썼습니다. 친구의 장례에 참여할지조차 어른의 결정에 따라야 했던 아이들이
스스로 찾아가는 애도와 연대의 과정을 그린 이야기. 기소영의 친구들. 지금까지 성우 이눈솔이었습니다.